온라인 가하가물이 힘들어도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파이팅!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단원사 소단원 2 소설 동백꽃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소설 동백꽃은 1930년대 작품이라 엄청 오래된 작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거의 누구나, 이제 어른들이라면 거의 누구나 알고 있고 한 번 들어볼 법하고, 패러디도 엄청 되고, 야 너희 집에 이거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대사들이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는 작품이 바로 동백꽃이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이제 츤데레라는 그런 그 캐릭터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소설의 점순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소설은 이야기거리도 참 많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소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 교과서를 통해서 이 소설을 접하는 거 굉장히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재밌게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소설 동백꽃을 통해서 달성해야 할 학습 목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서술자의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서술자라는 건 뭐냐? 우리가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었어요? 시 귀뚜라미를 공부하면서 배웠었죠? 그렇죠. 바로 시적 화자라고 했어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시적 화자라고 했고, 그것처럼 소설에서는 소설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소설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술자에 주목해서 우리가 작품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서술자에 따라 작품 안의 세계를 다르게 형상화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형상화라는 건 표현하는 거라고 저번에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은 서술자에 따라 작품을 다르게 형상화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시 귀뚜라미를 공부할 때도 이런 얘기 했었잖아. 시적 화자에 따라 작품의 정서, 분위기,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배웠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 안 나면은 시 귀뚜라미 진도로 다시 가서 복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에서도 시적 화자에 따라서 분위기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소설에서도 서술자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작품 안의 세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시를 공부하면서 시적 화자에 대해서 이해를 한 것처럼 이번에는 소설을 공부하면서 소설의 서술자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술자와 시점이라는 이론에 대해서 잠깐 훅 치고 들어갔다가 다시 슬쩍 빠질게요. 여기서 완벽하게 제대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용어는 한번 알고 나서 작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작품에서 나와서 우리가 활동하면서 이 서술자와 시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할 거예요. 일단은 그냥 한번 살짝 치고 들어갔다 나오는 거니까 이해가 완벽하게 되지 않거나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 서술자라는 거는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 설명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소설에 있는 그 글자들, 그걸 말하는 사람. 자, 소설에서 작품의 인물, 사건, 배경을 바라보고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 그러니까 소설에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소설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이나 사건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작품의 주제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술자의 관점에 주목하여 소설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소설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어떤 위치에서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거에 따라서 작품이 많이 달라질 수 있잖아. 그래서 그것에 주목해서 우리가 소설을 읽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활동을 통해서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시점이라는 거는 그 서술자의 위치를 시점이라고 합니다. 서술자가 어떤 위치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나 세상이나 사건을 바라보느냐, 그걸 시점이라고 하고요. 그 시점을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보통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완벽하게 생생하게 막 이거구나 하고 딱 깨달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용어가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소설 속의 서술자가 인물로 등장하면 1인칭이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나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소설 속에 서술자가 인물로 등장하면, 예를 들어서 소설 속에 선생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야. 학교에 대한 소설인데, 근데 거기서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내 제자들에게, 뭐 나는 그때 내 동료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선생님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잖아. 이럴 때 1인칭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1인칭. 나라고 표현한 거. 내가 나라고 표현을 하는 거. 자, 근데 3인칭은 이런 거야. 선생님이 김정림 선생님이라고 치면은 김정림 선생님은 그때 제자에게 이야기를 했다. 김정림 선생님은 동료 선생님에게 화를 냈다. 동료 선생님에게 뭐 웃음을 주었다. 이러면은 3인칭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해갑니까? 여기서 이걸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1인칭은 선생님이 나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3인칭은 김정림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래서 나라는 말이 나오면 1인칭이고 나라는 말이 없으면 3인칭이라고 보면 되긴 해요.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런데 거기에서 또 선생님이 주인공인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동료 선생님에게, 나는 그때 내 제자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 내가 바로 작품의 주인공인 거야. 비중이 높아. 그러면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고, 바로 사실은 스포를 하자면은 우리가 오늘 공부할 소설의 동백꽃이 이 1인칭 주인공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주인공, 중심 인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나는 그때 뭐 점순이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되는 게 소설 동백꽃이고요. 그런데 이런 거 있어. 우리 셜록 홈즈 시리즈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셜록 홈즈 시리즈 보면은 그 명탐정 셜록 홈즈에 대한 이야기인데, 셜록 홈즈가 주인공이라는 건 우리가 유명해서 잘 알고 있잖아. 뭐 영화 셜록 홈즈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셜록, 뭐 그 영도 있죠. 셜록 워낙 유명하죠. 그런데 거기서 그 소설 셜록 홈즈에서 말하는 사람이, 설명하는 사람이 셜록이 아니야. 누구냐면은 친구인 왓슨이 셜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식으로 좀 특이하게 소설이 설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설 셜록 홈즈가 바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예시예요. 나는 그때 셜록에게 이야기를 했다. 셜록은 그때 뭐 이렇게 사건을 해결했고 이렇게 뭐 범인을 추측했다. 근데 그걸 말하는 사람은 셜록의 친구인 왓슨이야. 이런 게 바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겁니다. 주인공인 셜록 홈즈를 관찰하는 친구 왓슨의 시점으로 내용이 전개되는 거. 자,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소설 동백꽃을 공부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라고 하면서 서술자가, 그러니까 주인공이 내 이야기를 하거든. 그것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정도만 감을 살짝 잡고 가면 되고, 다시 자세한 건 나중에 시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소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70쪽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이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였다. 라고 첫 번째 부분 나오는데요. 자, 수탉이 뭐예요? 닭은 닭인데 수컷이죠? 우리 집 수탉이 막 쪼이었어. 쪼는 게 아니라 쪼이었어. 당했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도, 자, 오늘도 또래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그 전에 당했는데 또 쪼였어. 그리고 지금 시간적으로는 오늘이니까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내라고 했잖아. 지금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나라고 하고 있고, 지금 내가 소설 속의 등장인물인 거예요. 우리가 이 작품 왜 공부한다고 했어요? 학습 목표 뭐였어요? 서술자와 시점을 공부하는 거라고 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람, 서술자가 자기 자신을 나라고 드러내면서 이 소설 속의 등장인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자 나 표시해 주도록 합시다. 자, 필기하도록 하세요.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푸드득 하고 닭의 횟소리가 야단이다. 횟소리라는 거는 여러분들 교과서 왼쪽에 단어 뜻풀이에 나와 있지만은 닭이나 새가 날개를 벌리고 탁탁 치는 소리래요. 그러니까 이거 푸드득 푸드득 하고 날개를 왜 이렇게 푸드득거려? 막 쪼이니까 그러는 거죠.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 다르랴 두 놈이 또 얼렸다. 한 놈은 우리 집 수탉일 거고 또 딴 놈이랑 같이 얼렸다. 여러분 단어 뜻풀이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서로 막 어울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닭들끼리 막 다투고 있는 거죠. 점순내의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똑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긴 놈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수탉은 뭐 어때? 튼실하고 크고 힘센 놈이야. 얘가 덩저리 작은 우리 좀 약한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해낸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면두라는 건 이 닭의 그 벼슬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를 막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득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아주 그냥 갈구는 거지, 괴롭히는 거지. 이렇게 멋을 부려가며 여지없이 닦아놓는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점순내 수탈기랑 우리 수탈기랑 크기가 차이 나는 걸 나타내는데, 이게 이제 나중 가면은 뭐랑 연결이 되냐면은 나랑 점순이가 그 집안이 좀 처지가 차이가 나. 그거랑 이렇게 또 수탈기랑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집 차랑 쟤네 집 차랑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집안 차이랑 연결이 되는 것처럼, 뭐 우리 집 애완견이랑 쟤네 집 애완견이랑 차이가 나는 게 약간 여기서는 그렇게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멋을 부려가며 여지없이 닦아놓는다. 그러면 여기서는 닦아놓는다가 이제 혼을 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킥킥 할 뿐이다. 왜 내 수탉을 못생긴 것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얻어맞고 다니니까. 아, 왜 얻어맞고 다녀? 왜 쪼민당해? 이 못생긴 것아. 약간 이런 마인드로, 아, 이 못생긴 것은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 벼슬 또 쪼이어 붉은 선혈은 뚝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우리 집 수탉이 점순이네 수탉한테 아주 무참하게 당하고 있는 거야. 자, 이 꼴을 가만히 내려다 보자니 내 대가니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 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나는 거야. 아니, 우리 집 수탉이 점순이네 수탉한테 무참하게 당하면서 피를 뚝뚝 흘려. 아, 피가 거꾸로 솟는 거야. 피 꺼서 나는 거야. 그럼 내가 머리가 터지는 것 같이 막 화가 나면서 막 눈에서 불이 번쩍 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대뜸 지게 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내 닭을 후려칠까. 그치, 이제 막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이씨 막 해가지고 막 내가 몽둥이 들고 지게 막대기 들고 와가지고 야이 하면서 막 후려칠까 하다가, 응?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놓았대요. 헛매질, 그냥 위협만 하고 적당히 떼어만 놓은 거야. 야, 저리 가, 이렇게 떼어만 놓은 거야. 혼내주지는 못하고. 왜 그런 걸까? 여기서 뭔가를 암시를 하는데, 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어떤 처지길래 나는 우리 수탉을 괴롭히는 점수인의 수탉한테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까? 그거는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그 1930년대 소설인데 지금과는 이제 시민의식이 많이 다릅니다. 요즘은 좀 돈 좀 많다, 계급이 어떤 지위가 높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그런 의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 이제 갑질이라고 해가지고 비판을 당하잖아. 우리도 그 땅콩 회양 여러분들 알고 있죠? 조연아 뭐 그런 얘기, 아무튼 그런 것처럼.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의식이 없던 시절이야. 지금 1930년대 하다 보니 일제강점기란 말이야. 있는 놈들이 얼마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괴롭히고 그랬겠어. 그래서 이 지주가 땅 주인이고 마름은 그 밑에서 그 땅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소장농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거야. 땅을 빌려서. 요즘은 치면은 이제 지주가 이제 간물주, 건물주고, 그리고 마름은 그 건물 관리인이나 경영자가 될 수 있겠고, 소장농은 이제 그 건물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지. 임대료 내면서. 근데 지금처럼,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합리적으로 바뀌었지만은 1930년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니까 지금 주인공인 나네 집은 소장농이거든. 우리 집은. 그런데 점순이는 지주까지는 아니지만 마름이야. 그러니까 이 계급의 차이가 나니까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는 입장이야. 그래서 요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171쪽입니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쌈을 붙여놨을 것이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전에도 계속 닭쌈 붙여 놓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으면 틀림없을 것이다. 점순이가 일부러 나 기 올리려고, 나 약 올리려고, 나 화나게 하려고 그랬으면 틀림이 없대. 고놈의 계집애가 들어서서 왜 이렇게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냐. 난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점순이가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는지, 왜 이렇게 우리 수탉에게 싸움을 붙이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계속 이런 거 필기 내용 나오는 거 알아서 따라오면서 적으면서 따라오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소설의 5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단계 중에 발단 단계예요. 여기까지가 앞부분. 점순이가
닭싸움으로 나를 자꾸 괴롭힌다 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합니다. 나흘 전 감자 쪼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 더 잘못한 것은 없다. 자, 나흘 전으로 돌아가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플래시백이라고도 하는데 과거회상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그게 왜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였는지 과거 회상을 통해서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됐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이렇게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나오잖아. 그것처럼 여기서도 나흘 전이라는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원래 우리가 시간이 그냥 쭉 시간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과거로 돌아간단 말이야. 이렇게 과거를 떠올리는 과거 해상 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시간이 순서가 어긋나기 때문에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과거로 돌아가면서 역순행적 구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나흘 전 일이 나오는 거야. 나흘 전 감자 쪼간, 감자 쪼가리와 관련된 일이 있던 거야. 자, 과거의 그 일이 회상되는 거죠.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같이 남 울타리 엮는데 생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자, 생이질, 그러니까 귀찮게 구는 건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그러니까 여자애가 점순이가 지금 살며시 와가지고 얘,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는 수작.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또 보면 알겠지만 필요치 않은 수작, 무슨 계획 같은 걸 부린다, 행동을 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얘는 이거지. 왜 나한테 슬금슬금 와가지고 쓸데없이 이런 말을 걸지? 이렇게 지금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순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파악하지 못하고, 아, 얘 귀찮게 왜 이렇게 쓸데없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말 걸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점순이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점순이 행동을 귀찮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으세요.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 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런만 오늘도 갑자기 대견해졌으면 웬일인가?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얘는 왜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친한 척 하지? 웬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여자애가 남자애한테 평소에 얘기도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얘, 너 뭐하니? 너 혼자만 일하니? 왜 이렇게 말을 걸겠어요? 얘! 이거 자체가 좀 이상하다. 아무튼 얘! 너 혼자만 일하니? 하면서 계속 귀찮게 구는 거야. 아, 왜 그러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중학생만 돼도 사실 초등학생들도 여러분 다 요즘 알죠? 왜 그러는지. 뭔가 이제 남자로서 관심이 있으니까 호감을 표현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이 주인공 나는 전혀 눈치를 못 채. 아주 감이 없어. 굉장히 순진한 캐릭터란 말이야. 자, 이렇게 이 작품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다 알아. 점순이도 알고, 우리도 알고, 누구만 몰라? 나만 몰라, 이 주인공만. 이런 게 지금 이제 어리숙한 서술자, 어리숙한 나의 이런 서술자가 드러나고요. 이런 게 지금 이제 이 작품의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이 드러나는 거죠. 지금 말하는 사람인 내가 순진한 어리숙한 서술자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눈치를 못 채는 나를 보면서 좀 웃음과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평소와 다른 점순이의 태도가 의아한 나, 이 나는 어리숙한 서술자라는 거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해. 요즘으로 치면은 괜히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밤에 이제 뭐 술 먹고, 술 먹으면 안 되죠. 하여튼 밤에 늦은 시간에 뭐 11시, 12시 아니면 새벽에 문자하는 거죠. 뭐하니? 뭐 자니? 뭐 이런 거. 아우. 자, 넘어갑시다. 자, 항차 망하지만 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고 그럼 혼자 하지 때로 하디? 내가 이렇게 내뱉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계속 말을 거는 거 뭐 물어보는 거지.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그러니까 입 이렇게 막으면서 입 막고 야, 야, 너 일하기 좋니? 까르르 까르르 깔깔 혼자 깔깔대는 거야. 뭐요? 왜 이러는 거예요? 호감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또 남이 들을까봐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나에 대한 이 호감을, 애정을. 자, 이 정도면 이제 보는 우리들은 다 눈치가 오잖아. 점순이가 지금 나한테 왜 이러는지.
그런데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얘는 눈치가 제로인 거야. 완전 쑥맥인 거지. 그래서 지금 이 나에 대한 점순이의 관심을 나는 모르잖아. 근데 이 반응이 웃음을 유발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왜? 아이고, 야,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아유, 바보 같은 놈 하면서 이 상황이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재미있고 웃음을 유발하는 거죠. 이렇게 웃음을 유발하는 걸 우리가 좀 문학적 용어로 해악이라고 합니다. 해악. 웃음을 유발하는 걸. 해악적 상황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 작품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설정한 효과입니다. 이렇게 어리숙한 서술자, 이 눈치 없는 나의 시점으로 이 작품을 쓴 효과가 뭐냐. 주인공이 자기 얘기를 직접 하니까 주인공의 심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얘가 이름이 김정림이야. 그러면 김정림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나는 하면서 내 마음을 직접 전달하니까 훨씬 주인공의 심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고요. 또 어리숙한 서술자, 이렇게 눈치 없는 서술자가 사건을 주관적으로 전달한다. 주관적이라는 거는 지 입장에서 전달한다는 거야. 객관적이라는 거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해석인데 지금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해석은 점순이가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이 어리숙한 내가 나의 입장에서 이 눈치 없는 나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독자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생각? 아, 얘가 지금 눈치가 없어서 얘는 이 계집애가 미쳤나 하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미친 게 아니라 아, 얘가 좋아해서 그런 건데 얘는 눈치가 없구나 라고 우리가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재해석, 심리를 해석한단 말이야. 생각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는 재미를 주는 게 바로 이 작품에서 시점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 시점의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이렇게 순수하고 어리숙한 얘가 아니라 반대로 알 거 다 아는 얘야. 아주 찌들 찌들 찌든 나쁜 남자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점순이가 이렇게 왜 깔깔 막 그러면서 야, 너 혼자 일하니? 이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요것 봐라? 나한테 이거 관심 좀 있구만. 이걸 어떻게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러면 이 작품의 이 순수한 그 사랑을 알아가는 이런 감성이 느껴지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서 이 작품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랑받는 그 소년 소녀의 좀 순수한, 좀 어리숙한 이 소년의 이런 느낌을 살려가는 이런 재미있는 작품이 되려면은 요렇게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렇게 어리숙한 서술자로 설정을 한 게 다 의미와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제 집게를 할금할금 돌아다 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꼈던 다른 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뭘 내밀까?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획치는 뜨끈한 굵은 감자 3개가 손에 뿌듯이 쥐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 감자 3개 왜 주는 거겠어요? 호감 표현이지. 나에 대해 점순이의 애정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적읍시다. 자, 그런데 이 굵은 감자 3개가 우리가 뒷내용을 읽게 되면은 뭘 알 수 있냐면은 갈등이 일어나는 일련의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돼버려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겠죠. 네 집에 니가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 아, 챙겨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하니까 나는 뭐라고 해요?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는 아니겠지. 지금 이거는 배경이 이제 강원도 사투리를 써야 되는데 아무튼 뭔 소리야. 하여튼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버렸다. 굉장히 성격이 어때? 무뚝뚝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네 집에 없다는 거는 얘는 챙겨주려고 한 말이지만은 내 입장에선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고 얘가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요런 말투. 니나 먹어라. 무뚝뚝한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뭐 경상도 사투리 안 썼겠지. 근데 강원도 사투리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거칠어져.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야 비로소 돌아다 보니 173쪽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네에 온 것은 근 3년째 되어 오지만
여태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왜 새빨개진 거예요? 어떤 심리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쵸? 무안하고 화가 나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얘는 몰라. 왜 이런지.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집에서 좋아하는 일 챙겨주려고 몰래 감자 빼왔는데 근데 받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엎어질 듯 자빠질 듯 논둑으로 휑하게 달아나는 것이다. 이제 상처받고 이제 달아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점순이가 호의를 거절당해서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를 이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얼굴로 표현을 한 건데, 여러분, 점순이는 무안했다. 점순이는 뭐 화가 났다. 이런 식으로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거를 직접적 심리 묘사라고 하고요. 근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심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가 지금 많이 무안하겠다. 서운했겠다. 이거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게 얼굴 색깔로 드러내는 거잖아.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심리를 드러내는 간접적 심리 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순이의 심리는 무안하고 부끄럽고 나에 대해 원망하고 야속한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어떤 심리 묘사? 간접적 심리 묘사입니다. 만약에 이걸 직접적인 심리 묘사라고 한다면 점순이는 나에 대한 원망과 야속함 때문에 무안하고 부끄러웠다.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심리를 설명했겠죠. 하지만 여기선 그러지 않고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얼굴 그리고 눈물 이런 것으로 간접적으로 묘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지금 어리숙한 이 나의 시선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내가 점순이의 머릿속을 알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점순이의 심리는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나의 심리는 직접적으로 드러내겠죠. 어쩌다 동리 어른이 너 얼른 시집을 가야지 하고 웃으면은 염려 마셔요. 갈 때 되면 어른이 가려고 하면서 이렇게 선연덕스럽게 받는 점순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부끄럼 많은 사람들은 무슨 결혼이에요 막 이렇게 좀 그럴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넉살 좋게 받아치는 거야. 본시 부끄럼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허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질게 후려 세리고 달아날지언정. 이게 원래 점순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분하면은 그냥 한 대 팍 때리고 달아나지 이렇게 울면서 갈 애가 아니라는 거야. 원래는 굉장히 천연덕스럽고 넉살 좋은 성격이니까 부끄럼도 안 타고. 근데 그런 애가 지금 왜 그러는 거야? 그만큼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독자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점순이의 성격, 원래 점순이의 성격은 천연덕스럽고 시원시원하며 넉살이 좋은 성격인데 이렇게 부끄럼을 타고 서운해하고 야속해하는 거는 그만큼 나를 좋아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길을 복복 쓰는 것이다. 원래 이제 안티로 돌아선 팬이 더 무섭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애정이 무시당하니까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서로 주는 감자를 안 받아 먹는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지. 너 집엔 이거 없지? 이건 다 뭐냐? 이 자존심 긁는 이건 왜 그러냐?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제를 얻어 땅을 붙임으로 일상 곱실거린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번에 아까 마름이 뭔지 설명했잖아. 그래서 안 그래도 니네는 마름이고 우리는 소장농인데 우리는 그 밑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난 짜증난다는 거지.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때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 호의였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이렇게 점순네 호의로 집도 구하고 그 아래서 이렇게 소장농으로 일하기 때문에 좀 입장에서는 점순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거죠. 이렇게 마름 같은 거 요즘은 전혀 쓰지 않는 단어죠. 1930년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앞부분은 이제 이렇게 길을 복복 쓰는 거, 기분이 상한 거죠. 이거를 나는 어수룩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앞에 설명했던 그 소작인과 마름의 관계 이런 걸 통해서 그 나랑 점순이네 집안, 이 집안 간의 계층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감자는 왜 안 받은 거예요, 나는? 주면 주지, 너 집엔 이거 없지? 이것 때문에 이제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지. 안 그래도 우리 집이 지금
계층이 차이나는 집인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자존심 상해서 무뚝뚝하게 대한 거죠. 근데 점순이는 또 그거에 상처를 받은 거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달리면 점순이한테 가서 부지런히 구워다 먹으면서, 그러니까 양식 떨어지면 점순이한테 이제 받아 먹었다는 거지.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식도 구워주고 아까 집터에도 도움 주고 참 그 집은 정말 이렇게 베풀 줄 알고 인품이 훌륭한 집이야라고 어머니 아버님이 칭찬하는 그런 집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17씩이나 된 것들이 수근수근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음.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내가 노할 것이고. 왜 노예요? 아무래도 지금 사회적인 계층 차이가 나는데 둘이 사귀면은 엄청 반대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괜히 이제 둘이 뭐 이렇게 만나고 사귀고 이러면은,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우리 딸을 하면서 다 이제 뺏기고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주의를 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 없이 길을 복복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점순이한테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집안의 이 상황, 그리고 점순이는 지금 호감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러다가 이제 서운해서 이렇게 그런 건데, 나는 이제 그런 것도 아예 모르니까 아 얘는 나를 말려 죽이려고 그러나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어, 그래서 이거를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리숙하고 눈치 없는 주인공을 보면서 웃음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웃음을 유발하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적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이렇게 173쪽까지 동백꽃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과제 제출 잊지 말고 꼭 하도록 합시다. 안녕!